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놓잖아요, 그죠? 전창훈 후보님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시면 그래도 학자 출신이시니까 좀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보다는 시장 중심적인 공급 중심의 제도나 정책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네. 네, 땅질 겁니다. 오늘은 저 대한부동산학회 회장님 맡고 계시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님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전부터 한번 좀 모셔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예. 잘 기회가 돼가지고 교수님 이제 저희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12월 20 올해는 뭐 코로나도 있지만 또 부동산이 이만큼 이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사실은 흔치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교수님께서 올해 초에 어느 인터뷰 보니까 올해는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 네, 올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한 25번 정도 내놓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과의 전쟁으로 사실 올해를 시작을 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정책들을 종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또 보유하지도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지도 말고 이런 정책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기에도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의 어떤 초거래 절벽 사태가 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래 표본이 좀 적다 보니까 뭐 매물은 하나인데 매수자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대책들이 규제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시장은 이제 움츠러들지만 또 보게 되면 규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풍선 효과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줄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책과 시장이 서로 이제 이 전쟁을 해서 정책이 승리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승리했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좀 원하는 세상, 이 주거복지라든지 안정적인 어떤 이 주거 환경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시장이 승리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승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시장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억제, 라는 이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사실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승리라고 네. 사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규제 역설하면서 초거래 절벽을 사실 올 초에 그럼 예견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그러면은 2019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런 각종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예측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놓잖아요, 그죠?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양도소득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든지 종부세를 올린다든지 이러한 규제들이 자꾸 거래들을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거래량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이제 초거래 절벽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쨌든 이 정부 정책이 네. 그런 규제에 맞춰져 있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네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견을 미리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3년 차고 아직 한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네. 그럼 내년에도 좀 어떨지 이게 또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계속 올해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 계속 오르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사태를 보게 되면 뭐 이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 것인가.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감소하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매수 이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외 경제 상황들도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울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다른 전국 도시에 비해서 엄청 높았습니다. 예. 자, 왜냐하게 되면 울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지역 경제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셀러리맨들의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도 그만큼 비싸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들도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나 세계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저금리 정책들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돈들이 은행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로 투자되다 보니까 저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이 예산들을 확대해서 유동성들을 많이 이제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죠?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자금이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사실 가장 관건이고. 네. 우리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제3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토지 보상금이 나간다고요. 네. 40조. 예, 예. 그럼 이 토지 보상금들이 예전에는 토지 보상금들이 토지에서 토지로 가게 되어서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사이는 이제 이 보상금을 받은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더니만은 토지 보상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토지보다는 사실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네. 왜? 우리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지만 투자용도 되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을 사실 불안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게 되면 결국은 주택의 공급량이에요. 네. 공급량을 얼마 정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89년도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이제 200만 호 공급 계획 이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공급을 하면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과 이 전월세 시장들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년의 평균 얼마 정도의 공급량이 필요할까? 네. 약 한 10만 가구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96%나 되는데 왜 10만 가구가 필요할까? 예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뭐 이 공급량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냐게 되면 일반 단순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우리가 이제 대입을 시켜서 나온 숫자예요. 근데 사실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택 수요를 우리가 반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제 월세에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월세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좀 더 넓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가 빌라에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수요들을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런 수요들을 감안하게 되면 약 10만 가구가 된다.
그러면 이제 10만 가구에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1년에.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약 뭐 2만 5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공급 부족이 결국은 현재 어떤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핵심 지역 뭐 강남 3구, 강남 3구의 인근 지역에 뭐 관악, 동작, 마용성, 과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목동 이런 지역들이 결국 이제 선도 지역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들이 이제 가격이 다시 한번 유턴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일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어떤 열풍들을 당분간은 잠재우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인해서 이 아파트 분양 가격들이 시장 가격과 갭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갭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사실 가장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시장 가격에 근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분상제를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분양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광풍, 로또 분양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게 되면 아파트 우리가 이제 청약과 관련된 가입자 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공급량은 0.001%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또 청약이 과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그쪽 지역에 좀 더 집중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정부 정책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사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도 못하게 하고 또 팔지도 못하게 한다. 네. 그래서 공급량은 또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네. 규제를 가하고 있고, 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제일 문제점이 뭘까요? 하나 정도만 꼽는다면. 결국 이제 뭐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리 이제 뭐 변창흠 내정자가 뭐 역세권에 대한 고밀 개발, 네.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를 이제 중층, 고층 개발, 그리고 이제 뭐 중공업 지역의 개발 이런 이제 방향들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서울에 이제 뭐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저층 주거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중공업 지역을 이제 어느 정도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로 개발을 해서 한다는 방향들은 사실 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제 변 내정자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공공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세입자나 어떤 임차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정 부분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데 얼마 이제 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줄 때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가 사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제 환수를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분만큼 50%를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정부에 이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50% 기부를 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용적률을 추가로 우리가 이제 받는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익이면 당연히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개발을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공공재개발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어떤 사회적 합의점을 잘 이끌어내서 민간의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해야만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 변창흠 내정자 혹시 저 학교에 계실 때 좀 아시거나 이렇게 좀 친분이 있으시거나. 예. 우리 뭐 변대행자 같은 경우에는 네. 나름대로 이제 뭐 학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SH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LH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평소 주장들이 어떤 뭐 보게 되면 이 개발 이익의 어떤 개발 이익의 공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예. 뭐 토지를 통한 이익은 이제 공공에게 돌아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재건축 조합분들도 초대해서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 50%를 환수한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뭐 공업지역 이런 쪽에 같은 방식으로 이런 말씀하신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를 지금부터 잘 정해야 된다. 예. 근데 거기 이제 각 단지별로 일정 비율로 50%, 40% 네. 이렇게 정하면 사실 민간이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네.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그래도 이제 좀 적게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사실 이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나름대로 사업 참여의 비율을 사실 높일 수 있거든요. 이 단지 규모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그 단지의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줘야만 공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게 되면 재건축이 되었든 재개발이 되었든 어떤 이제 뭐 공공이 참여를 해서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걸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게 되면 그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면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적률만 너무 많이 줘서 초고층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의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건폐율을 낮추는 부분만큼 밑에 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공지를 반드시 도로 용지나 공원 용지로 지정을 해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도시의 어떤 공원이나 도로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어떤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을 조금 더 뜯어서 보면은 최근에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지방에서 네네. 여러 군데에서 뭐 부산, 대구에서 추가가 많이 됐고 거의 네. 뭐 전국이 규제 지역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네. 최근에는 이 규제 지역을 확대했는데도 집값을 계속 못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런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이게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확대가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이 나왔다 생각하는데 예, 그 이제 이게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대출 제한도 받고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취득세 중과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도 받고 청약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쪽을 누르게 되면 한쪽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자꾸 이제 규제 지역이나 조정 지역들이 자꾸 이제 확대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규제 정책의 어떤 정책의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그 규제 지역에 대한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제는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난 이후에 규제를 하고 나면 네. 이제 뭐 막차를 탄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들도 나타나지만 지금 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들이 일부 나타나고 일부는 그것이 이제 유턴이 되어서 네. 우리가 이제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아까 언급한 서울 쪽으로. 예, 우리 이제 또 뭐 똘똘한 한 채 네. 식으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제도의 어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규제 지역의 어떤 지정 제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사후적 조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사실 빨리 구축을 해서 나름대로 이게 사전에 이러한 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전략들을 정부에서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규제 지역 그렇게 지적해서 집값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입안을 할 때 말이죠. 이게 학회에 계신 분들의 말씀도 많이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018년부터 부동산 학회 회장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국토교통부나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뭐 실질적인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의 주장은 사실 이제 뭘로 표현을 하느냐? 사실 이제 논문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각종 논문들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갖고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면서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제도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방향들이 나오면 그 방향대로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바른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조정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에도 좀 진퇴양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린벨트 제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보존 방향이 옳다 뭐 이렇게 가지만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사실 이제 그런 바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변창흠 후보님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시면 그래도 학자 출신이시니까 좀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변창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연구원 생활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수로도 재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사장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보다는 좀 우리가 시장 중심적인 그다음에 이제 뭐 공급 중심의 이런 정책으로 조금 변환이 되면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이제 학계의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이 제도나 정책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요. 네.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